바이너리 컨텐츠잖아요. 그쵸? 바이너리 컨텐츠니까 얘네들을 해시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해시값을 계산해가지고 그 해시값을 이용해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해시값을 딱 등록해 놓는 거죠. 우리가 소위 바이러스 그 안티바이러스 엔진들이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는 그러한 새로운 바이너리 해시값들이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던 해시값들을 가지고 시그니처로 디텍트를 합니다. 머레어 개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 머레어 개발자들이 중국에도 많고 러시아에도 많고 동부 유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개발자들이 실제로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데 당연히 이런 시그니처를 피하기 위해서 이미의 한 비트만 변형을 시켜도 해시값이 달라지니까 그런 식으로 시그니처 디텍션을 피하고 있죠. 특히 뭐 코드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코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그니처를 회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머레어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컴퓨터 바이러스하고 웜이라고 구분하는 건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웜은 자기 스스로 네트워킹 기능이 있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누군가가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exe 파일을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시켜야지만 감염시킬 수 있는 게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웜은 자기 스스로 이메일도 보내고 자기 스스로 감염시키는 그런 셀프 인펙션 기능이 있을 때 우리는 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게 트로잔 홀스, 트로이 목마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프로그래머로 보이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애들을 우리는 트로잔 홀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트랩도, 백도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내부적으로 원래 어떤 프로그램에 백도어를 숨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로직을 우리는 백도어, 트랩도어라고 부르고요. 이 레빗, 이 박테리움 같은 거는 어떤 공격을 하는 거냐면 도스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감염시켜서 뭐 정보를 탈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은 뭐 배터리를 굉장히 빨리 소모시킨다든지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 레빗하고 백테리움이라는 모레어고요. 로직봄은 평상시에는 동작하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된다라든지 혹은 일정한 조건, 공격자가 어떤 네트워크 패킷을 보내다든지 그런 트리거링에 의해서만 동작하는 것이 로직봄이고요. 루트킥 같은 경우는 실제 시스템 커널 레벨에서의 머레어들을 보통 우리가 루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머레어들을 루트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마 랜섬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랜섬웨어의 경우에는 특정한 리소스를 인질로 잡고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머레어들을 랜섬웨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다 같이 뭐 이렇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날 현대의 악성 코드는 대부분 한 가지 특성으로 딱 분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랜섬웨어이면서 로직봄이고 랜섬웨어이면서 루트킷이고 랜섬웨어이면서 트로잔 홀스이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같이 쉐어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진화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게 큰 비즈니스 마켓이에요. 이게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 머레어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머레어를 사와서 실제 공격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큰 비즈니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만들면은 얘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고 사라지겠어요, 얘네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그걸 뚫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랜섬웨어가 파일들을 잡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모네로 이런 걸로 돈을 달라고 했죠. 돈을 달라고 암호화폐로 돈을 보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뭘 쓰기 시작했죠? 클라우드로 클라우드로 백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클라우드로 이제 백업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랜섬웨어에 걸리더라도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백업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랜섬웨어가 두렵지 않게 된 거죠. 그럼 랜섬웨어 제작자들은 포기하고 다 막아줬으니까 이제 이 시장을 떠나야겠다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떠나겠어요, 걔네가. 보이스피싱이 진화하듯이 얘네도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랜섬웨어는 어떻게 진화했냐면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파일을 안 준다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다 풀어버리겠다. 이 데이터를 다, 다크 웹이라든지 그리고 일반적인 퍼블릭에 풀어버릴 테니까 협박을 해요. 돈 안 주면은 너희 회사 데이터 다 풀어버리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다음과 같은 여러분들도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런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이펙티브하냐, 정말로 유용하냐. 여러분이 이제 뭐 구글링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보안 전문가들마저도 의견이 달라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용론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일반 캐주얼 유저들은 보안에 상관없는 캐주얼 유저들은 이런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보안 전문가들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아까 같이 시그니처에 의존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공격자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공격자라면은 여러분이 공격할 때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막히는 걸 알고 있어요. 시그니처를 쓰고 있는 거를. 그럼 여러분이 공격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 효과 없는 공격 코드를 만들겠어요? 안 그렇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도 나라면은 내가 공격자라면은 바이러스 토탈에 내가 만든 악성 코드를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탐지가 안 되면 공격하겠죠. 탐지가 되면은 탐지가 안 되게 고쳐가지고 올릴 거잖아요. 공격자도 고객이에요. 공격자도 이거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프트웨어 사가지고 연구를 하고 역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충분히 하고 공격을 시도를 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크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델들이. 예, 이 모델들이 크게 효과가 없다는 거고 사실 보안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보안 메커니즘으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프트 메커니즘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패치하는 거, 업데이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보안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모든 소프트웨어는 버그가 있을 수 있고, 벌러너빌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패치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잘 못 만드는 걸까요? 이걸 정말 이 악성 코드를 지금 여러분이 이제 특히 기계학습이나 AI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악성 코드의 프로퍼티, 피처를 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면은 저런 시그니처 기반이 아니라 잘 디텍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요? 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미의 우리가 프로그램이 주었을 때 얘가 멜리셔스한 코드를 포함했는지 안 포함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는 없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1987년에 코엔이라는 사람이 컴퓨터 바이러시스 Theory and Experiment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실 머리어를 디텍션하는 거는 undecidable problem이다. 예, 여러분 여기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랭귀지나 오토마타 같은 수업을 들으시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블럼이 decidable이다, undecidable이다를 튜링 머신을 가지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decidable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튜링 머신 하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튜링 머신 컴퓨터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엠피아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엠피아드는 타임 컴플렉시티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문제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알고리즘. 모든 문제를 알고리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는 문제들을 undecidable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포멀하게 정의한 게 아니라 인포멀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CS라는 입장에서 실망할 수 있겠지만 못 푸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 못 푸는 문제들을 우리는 undecidable이라고 합니다. 이 undecidable은 시간에 대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아무리 오래 주어지고 메모리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못 푸는 문제들입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머리에러 디텍션한 문제는 undecidable이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을. 이론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식이죠. 이거는 머리에러 디텍션하는 문제를 우리가 못 푸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ML을 쓰더라도 못 풀어요. 반드시 false positive나 false negative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했냐면요. 굉장히 증명이 쉬운데요. 이걸 사실 이 증명을 이용하려면 원래 그 다른 또 증명을 가지고 리덕션을 시켜야 됩니다. 헐팅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헐팅 프로블럼이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딱 줘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실행을 시켰을 때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느냐 종료가 되지 않느냐를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그램 돌렸을 때 가끔 경험해 보셨죠? 이거 인피니트 룹을 돌아.
여러분이 while문을 돌렸는데 그 while문이 항상 true가 만들면은 infinite loop을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OS 입장에서 infinite loop을 돌고 있는 녀석이 있으면 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정 반응이 없으면은 OS는 휴리스틱을 가지고 킬을 하죠.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이 어, 할팅하느냐, 끝나느냐, 종료하느냐, 종료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건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undecidable problem입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머리어를 결정하는 문제도 undecidable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는 모든 악성 코드들을 디텍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귀납법으로 증명할 겁니다. 귀납법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줄 거예요. 모순이 생기는 걸.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프로그램 A는 이미의 프로그램 이제 P가 들어오면은 얘가 P가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프로그램 주고 얘가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디텍트 해봐. 그럼 얘는 이제 결정하겠죠. 악성 코드야. 얘 정상이야. 결정할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 엔진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V3 엔진 하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 바이너리 코드들을 읽어다가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프로그램 P를 읽어다가 이 프로그램 P가 바이러스이면은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결정해서 만약 바이러스이면은 얘 악성 코드야라고 true로 리턴하고 아니면 false라고 리턴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A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프로그램이. 뭐 어떤 모순이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가정하에서 우리는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X라는 걸 만들어. X. 근데 이 X는 어떤 성질이냐면 이 X는 내부적으로 지금 이 악성 코드를 디텍트하는 A라는 프로그램을 서브 루틴으로 쓰고 있어요. 이 X라는. 여러분이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이 바이러스는 X라는 프로그램을 내부 루틴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이 A가 예, 안랩에서 만든 V3라고 해볼게요. 근데 V3를 너무 잘 만들었어. 모든 악성 코드를 다 디텍트한다고 걔네가 선전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악성 코드 제작자면은 내가 X를 만드는데 내가 내부적으로 이, 이, 이 V3를 내부 루틴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부 루틴으로 V3를 익스터널 프로그램을 내가 이용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내부 루틴을.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X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 V3 엔진, 이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이 엔진 AX가 true라고 리턴하면은 그냥 종료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종료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종료하고 만약에 얘가 true가 아니고 얘가 만약에 이거 비나인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 악성 코드라고 판단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정지를 해버리고요. 얘가 만약에 AX가 이거 정상 프로그램이야 얘기하면 그때는 바이러스 행동을 해요. 그 말은 이 X는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노멀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A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A의 결정은 항상 틀릴 수밖에 없죠. A가 만약 악성 코드라고 하면 악성 코드 짓을 안 할 거고 A가 만약에 정상이라고 말하면 악성 코드 짓을 할 거니까.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예. 말장난 같지만 잘 따져보시면은 이게 항상 모순을 발생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말은 이러한 프로그램 A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 A가 A를 인풋했을 때 항상 A는 틀리는 결과, 컨트랙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 A는 X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모순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인피니트 룹을 돌거나 아니면 항상 틀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A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이론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디텍션하는 것이 undecided problem이라는 게 갖고 있는 도대체 의미가 도대체 뭐냐? 즉 여러분은 완전 무결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알고리즘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항상 코렉트한 앤서를 내놓거나 항상 얘가 터미네이트하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거나 노민정님은 어떤 거 포기하시겠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커렉트 앤서를 당연히 포기할 것 같습니다. 코렉트 앤서를 왜냐면 아,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는 게 최악이야. 그쵸? 예, B가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거 포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코렉트 앤서의 뭐랄까, 그걸 정확성 포기하겠죠. 그쵸? 예, 낮출 것 예.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논문 쓰시면 알겠지만 F1 스코어 97% 나오면
된 것 같잖아요.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에러가 있지만 돌아갈 수 있는 걸 만들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확한 알고리즘 대신에 휴리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ML 솔루션이라고 얘기하지만 ML 솔루션도 결국은 휴리스틱이에요. 이해가셨죠?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더 제대로 된 베러 휴리스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SE 관련된 학회를 갔을 때 조금 그러니까 S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학회 그 익시라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탑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그 동네도 이미 AI가 지금 싹쓸이 하고 있어요. AI랑 ML이 논문들도 싹쓸이 하고 있고 이제 광풍이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원래 기존에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고 디버깅하고 그런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재미난 게 AI 동네랑 좀 재미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포인트였냐면은 지금 AI 동네에서는 정확성이 만약 잘 안 나왔어요. 애큐러시가 떨어지고 F1 스코어가 떨어졌으면은 그걸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애큐러시를 막 올리려고 하죠. 그런데 SE 동네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을 디버깅하는 관점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틀린 정답이 있으면 인코렉트 앤스가 있으면 그거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버그가 생긴 거고 그러면은 근데 걔네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버그를 픽스하는 거지 애큐러시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우리는 애큐러시 올리려고 하면 그 버그가 여전히 버그는 사라졌지만 그 버그를 패치하면서 또 새로운 버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맞췄는데 우리가 새로 맞춘 애가 두 개 늘어났는데 틀린 애가 새로 하나 늘어나면 우리는 애큐러시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큐러시 올렸다라고 ML에서는 얘기를 하죠. 근데 SE에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틀렸던 녀석 하나만 어떻게 더 픽스할 수는 없을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ML 모델을 쓰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확히 그 오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 틀리는 거를. 그래서 그 관점에서 ML을 바라보면은 조금 또 다른 재미있는 연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은 특정 버그를 픽스하는 걸 여러분 많이 목표로 안 해요. 여러분 목표로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테스팅 셋에서 전체적으로 애큐러시가 올라가는 걸 바라보지 특정 인스턴스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걸 많이 안 보시죠. 근데 거기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악성 코드를 디텍션하는 문제는 이제 휴리스틱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기존 방법 제가 얘기했듯이 시그니처 베이스드 디텍션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를 디텍션할 때 시그니처는 해시 값입니다. 이런 0x 해서 지금 해시 값 이렇게 뒤치에서 쭉 해시 값이 있어. 이런 걸로 하는데 문제가 뭐다? 여러분이 바이너리 파일에서 비트 하나만 고쳐도 이 해시 값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장점은 그거예요. 되게 빠르고 엔진에 부담 하나도 없고 관리하기 쉽고 그래서 뭐그 기존에 알려진 거 잘 탐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겁지 않죠. 근데 단점은 이 시그니처들이 머리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다시 추가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시그니처 파일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시그니처 파일이 커지면은 엔진 자체가 해시가 늘어난 거니까 탐색 시간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여러분이 2015년에 탐지한 엔진하고 2020년에 탐지한 엔진이 엄청나게 엔진이 커지더라도 그렇게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이 해시 값을 하나 늘어났다고 리니어하게 서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속도가 그렇게 막 느려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그니처 파일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얘를 굉장히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엔진 업데이트라는 걸 계속 해줘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노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거죠. 공격자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알려진 시그니처로 그대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수정을 해서 만들죠. 그래서 악성 코드의 미래를 우리가 교수님, 얘기하면 예, 예, 전 페이지에 질문이 있는데 예, 일단 제가 파이썬만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시라는 개념은 아는데 그러니까 예. 파이썬이 바이너리 파일로 컴파일 된 다음에 0과 1로 돼 있는 거가 해시로 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 사실 해시는 모든 파일, 모든 컨텐츠에 대한 해시를 다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텍스트도 당연히 해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든 이 슬라이드도 이 슬라이드엔 해시 값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음, 여러분이
이 해시가 머리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프로그램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MD5 해시값, SHA-256 해시값. 이게 해시 함수가 다른 거거든요. MD5라는 해시 함수가 있고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 해시 함수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코드는 믿어라. 이 해시값 우리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이게 동일한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해시값으로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인테그리티를 보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리고 방법은 이 악성 코드 탐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그니처 파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는 믿을 만한 애를 저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얘가 악성 코드라는 애를 저장을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 엔진은 악성 코드를 저장합니다. 근데 아,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그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있어서 화이트리스트라는 기법이 있고 블랙리스트라는 기법이 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우리가 이제 지금 탐지에서 배드띵한 것들, 나쁜 애들을 모아놓는 걸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럴 때는 악성 코드를 모아놓는 거고 또 하나는 더 여러분이 강력한 보안을 쓰고 싶어요. 나는 정말 허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허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쓰도록 하겠다. 그럼 화이트리스트에 해시값을 등록해 놓고 그 외의 코드들은 다 나쁜 거라고 간주하고 보안 정책을 쓸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 엔진은 그런 머레어들에 대한 해시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단점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노민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화이트리스트를 한다면 언노운 바이러스에 상당히 강력할 수 있겠죠. 얘는 왜냐면은 우리가 트러스트한 프로그램만 등록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대신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노민종님? 화이트리스트를 쓰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개발 같은 거 할 때 새로운 거를 계속 다운받고 해야 되는데 다 차단이 되니까 컴퓨터 기능이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유저빌리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성에 영향을 주고 보완하면 사실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트러스트 프로그램도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업데이트, 패치. 걔네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걔네 업데이트인 걸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도 역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겠죠, 계속. 근데 그게 관리자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예,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방법들은 저런 방법들을 썼는데 머리어들의 미래는 어떠냐? 머리어의 미래는 굉장히 밝죠. 예, 뭐, 악성 코드의 미래는 너무나 밝고 지금 전망이 좋습니다. 예, 이런 테크닉들이 있어요. 예, 인크립트된. 그러니까 자기의 코드들을 일부를 인크립트해서 분석을 어렵게도 만들고 폴리모픽이라 그래서 암호화를 시키는데 키값만 바꾸면은 새로운 암호화된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암호화를 풀기 위해서 랜섬웨어를 우리 푸는 방법으로 키를 풀었습니다 해서 막 했는데 그 키를 새로 바꿔버리면은 기존 암호화가 안 풀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폴리모픽이라든지 메타모픽, 뭐 코드를 이거 수정하는 것 방법이 메타모픽이고요. 이런 것들을 쓰면은 기존 방법들이 탐지를 못하기 때문에 머리어의 미래들은 너무나 밝다. 그래서 이게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굉장히 좋은 뉴스고 이 악성 코드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뉴스죠. 하지만 역시 공생공사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 얘네들이 더 좋은 머레어를 만들어야지 자신들의 제품을 팔기 때문에 공생공사하는 거고요. 예, 머레어의 미래는 너무나 밝다. 그 중에 한 가지로 많이 쓰는 테크닉이 여러분이 패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패커라고 있어요. 패커. 패커는 한마디로 말해서 코드를 압축해주는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틴. 예, 그래서 이런 머리어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결국은 시그니처를 디텍션하는 것이 이 동네에서는 불문율입니다. 시그니처 디텍션을 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게 킹왕짱이에요. 이런 해시 값을 갖고 디텍트하는 게. 그럼 어떻게 디텍트하느냐? 제일 얘네가 쉽게 쓰는 방법이 패킹이라는 걸 씁니다. 패킹은 굉장히 많은 패커들이 있고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오늘 수업 끝나고 패커라고 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패커로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보호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이게 악성 코드 만든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뭐 은행 앱이라든지 보안 프로그램에서도 당연히 이런 패커들을 씁니다. 분석을 어렵게 만들어야 되니까. 역공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패커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이 패킹을 이용하면 시그니처 값이 당연히 다 달라져요. 가장 심플한 패커는 압축하는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크립션도 하고요. 그리고 뭐 패커의 또 다른 기능이기도 한데 디버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디버거를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런 디버거를 디텍션 해가지고 디버거 디텍션 하면은 얘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고 중간에 꺼져버려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어서 머레어를 역공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패커는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고요. 결국은 익스큐션 파일이
디크립트가 패킹된 부분이 디컴프스 되고 디크립트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OS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다 풀리기 때문에 그 패킹을 언팩하는 루틴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exe 파일을 언팩된 파일로 바꿔서 분석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메모리에 다 그런 익스큐션 파일이 로드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런 패킹은 항상 이용되고 있고 머레어의 특징이에요. 머레어를 디텍션할 때 한 가지 방법이 머레어 내부에서 컴프레스된 코드가 있느냐, 암호화된 코드가 있느냐.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 이런 게 별로 없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비나인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런 패킹을 안 쓸 테니까 이 패킹을 썼다는 자체가 하나의 머레어를 잡는 특징이 됩니다. 나중에 피처로 우리가 많이 이용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머레어에 사용되는 방법들이다. 그래서 인크립트된 머레어 이 패킹이 한 발 더 나간 게 암호화된 머레어인데 이 인크립트된 머레어를 어드밴스드 패킹 테크닉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결국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ML을 이용해서 머레어를 디텍션하는 걸 한다면은 그 머레어의 멜리스한 코드가 갖고 있는 피처를 디텍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그 멜리스한 코드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리스한 일을 하는 내용을 암호화를 해놓습니다. 코드를. 그 코드가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실행된 다음에 이 암호화된 코드가 풀려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적 분석을 해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암호화의 장점 중 하나는 여러분이 서로 다른 키를 쓰면은 새로운 암호화된 코드가 나오겠죠. 앞에서 만든 시그니처가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인크립트된 머레어를 어떻게 디텍트하느냐? 일단은 암호화를 해놨지만 이 머레어가 멜리스한 코드를 동작하려면 이 암호화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디크립트를 해야겠죠. 결국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이 디크립트 코드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풀어야 되니까. 디크립트 코드가 어딘지를 우리가 디텍트를 하고 디크립트 코드가 갖고 있으면 그 디크립트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풉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또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얘는 제일 처음에 그 여러분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을 때는 암호화된 채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결국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행될 때는 메모리 안에서는 디크립트를 하겠죠. 그렇죠? 디크립트 할 테니까 메모리에 있는 메모리 기반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디텍트도 합니다. 그런 법도 쓸 수가 있고요. 이 서치를 어떻게 악성 코드 제작자는 또 피하느냐? 창가 방패의 싸움이에요. 계속 얘네들은 단순히 디크립트 코드를 잘 숨기기 위해서 메타몰핑 머레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머레어 자체가 자기 스스로 코드를 리코드 시켜요. 코드를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시키는 테크닉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걸 쓰죠. 노비라 그래서 얘는 어 아무 일도 안 하는 인스트럭션이거든요. 한 바이트짜리인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인스트럭션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지만 막 더미 코드가 들어가니까 시그니처 값이 달라지는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레지스터들 뭐 여러분이 EAX, EBX 이런 레지스터를 쓰거든요. 프로그램이. 네, 그런 레지스터들을 퍼뮤테이션을 시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막 안 쓰는 유스리스 더미 인스트럭션들 막 집어넣고 막 가비지 인스트럭션 넣어가지고 코드 분석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룸을 집어넣으면은 분석이 어려워져요. 내가 막 포룹을 따라가서 포룹을 막 분석하고 있는데 그 포룹을 2,000번 막 3,000번 도는 거예요. 개발자들은 이게 의미 있는 코드인지 없는지 모르니까 한 코드 한 코드 따라갈 텐데 분석이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펑션을 리오더링 한다라든지 프로그램 컨트롤 플로우를 바꾼다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 힙 데이터 스트럭처를 바꾼다라는 이런 공격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정적 분석은 어렵고 결국 이런 걸 어떻게 디텍트해야 된다?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디텍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코드 몰핑하는 게 기본적으로 코드를 변형하는 게 하이 레벨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를 트랜스포지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코드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코드를 추가하거나 딜리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런 걸 다 쓰긴 어렵거든요. 트랜스포지션을 많이 써요. 제일 처음에는 암호화를 시켜놓고 덩어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걔를 이제 푸는 디크립트된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위치로 점프를 해요. 이렇게 점프 인스트럭션이 있어가지고 오리지널 오더랑 다른 오더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오더 자체를 숨기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분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점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리얼월드에 이런 메타모피즘을 쓰는 머레어들 패밀리를 보면요, 뭐 이볼, 제트미스트, 제트펌 뭐 이런 애들이 쭉 있는데
한 가지 태클만 쓰는 건 아니고 서브스티션 쓰고 뭐 커뮤테이션 쓰고 가비지 코드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피처들을 쓰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왜 가비지나 데드 코드를 쓰는지 이제 아시겠죠? 분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NGVCK라고 알려진 머레어로부터 우리가 메타모픽 이건 이그젠플 하나 관찰한 건데요. 원래 베이직 코드는 이런 코드였거든요. 이게 어셈블리 코드로 이런 델타라는 펑션이 다음과 같이 코드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코드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이런 코드로 변형시킬 수도 있고 이런 코드로 훨씬 더 복잡하게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가 요 패턴만 있으면 디텍트 해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피처가 여기서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코드의 피처만 가지고 특정 코드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가지고 룰 베이스로 디텍트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피처를 써서 디텍트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안티바이러스 스캐너들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 해본 게 있는데 우리가 새로 언씬 머레어들을 제로데이 머레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제로데이 버그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버그를 제로데이라고 부르고요. 제로데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동네에서는. 근데 완전히 제로데이는 아니고 니어 제로데이. 그러니까 나와서 나왔던 그런 니어 제로데이들을 진짜 현존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AVG, 아바스트, 어베스트, 카스퍼스키, 뭐 비트 디펜드, 메카피 이런 거 시만텍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대표적인 안티 머레어를 써가지고 얼마나 디텍트했는지를 테스트해봤더니 대부분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어제 한 며칠 전에 나왔던 이런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디텍션을 하는 성능이 상당히 낮더라. 그런 걸 알 수 있었죠. 실제 보시면은 재미난 건데요. 영상 보이시나요 혹시? 안티바이러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다 유유히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그 보안 컨퍼런스에서 낄낄낄거리면서 웃죠. 아, 그래 사실은 우리 이런 상황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낄낄낄 웃고요. 실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디텍트하느냐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솔루션들이 오늘날 새로운 희망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 머레어를 이제 디텍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클래시파이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성 코드와 프로그램을 그냥 로우 바이너리로, 비트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비트지만 그 비트의 패턴들이 있을 거다. 비나인하고 특히 어떤 패턴이 있겠어요? 노민종님? 어떤 패턴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의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음, 비트예요, 그냥. 비트 값인데 네. 앞에서 머레어들이 이용하는 테크닉들을 보니까 이 비트에도 뭐가 있냐면은 비트에는 결국 코드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어가 자주 쓰는 인스트럭션이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앞에서 제가 패킹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패킹, 인크립션. 근데 패킹하고 인크립션 되면은 엔트로피가 높아집니다. 음, 그러니까 파일의 엔트로피가 일반 엔트로피보다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굉장히 중요한 피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우 바이너리 피처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피처 베이스드.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에서 헤더라든지 코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떤 피처들을 정적 분석,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프로그램 코드를 마치 하나의 파일로 바라보면서 피처를 정적으로 이용하는 피처가 스태틱 피처이고요. 동적 피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요.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악성 코드는 하는 행동이 일반 정상 프로그램이랑 다른 행동을 할 거잖아요. 다른 파일을 변형시킨다든지 메모리를 뭔가 이용한다라든지 레지스트리에 있는 값을 바꾼다라든지 그런 동적 피처들을 이용하는 두 가지 피처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를 탐지하는 거를 스태틱 피처를 이용하는 게 있고 다이내믹 피처를 이용하는 게 있어서 스태틱 피처는 스트링 앞에서 말한 엔트로피 기반 그리고 오늘날 CNN 같은 걸 쓰려면은 얘를 이미지로 컨버팅해줘서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래는 비트 값인데 결국은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변형시켜서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게 바이트 앵그램. 그러니까 앵그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앵그램이라는 거는 토큰으로 자르는 거거든요. 토큰 자르는데 엔게이 토큰을 바라보는 겁니다. 엔게이 토큰을 바라볼 때 한 개의 바이트를 우리가 토큰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한 개의 오피 코드를 토큰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바이트 앵그램과 오피 코드 앵그램이 있고요. 그 머리어는 틀림없이
서로 다른 API를 부르겠죠. 정상 프로그램과 다른 API를 쓸 거거든요. 시스템 API를 보면은 그래서 API 펑션 콜, 그리고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펑션 콜 그래프 같은 걸 이용하는 정적 피처들. 그러니까 얘를 디컴파일 해가지고 이런 정적 피처들을 이용하는 방법들, 혹은 디컴파일 안 하더라도 바이너리 피처를 엔트로피나 이런 것들을 바이트 값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혹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메모리하고 레지스터에 어떤 걸 쓰고 있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인스트럭션들을 트레이스 해보는 거. 그 네트워크 트래픽은 어떻게 쓰고 있지? 그 API 펑션 콜을 얘는 정적인 거에서 어떤 펑션 콜을 부른다만 있는 거죠. 어떻게 시퀀셜하게 부르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요. 근데 동적으로 실제 실행시켜 놓고 어떻게 API 콜들을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트레이스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적인 피처는 exe 파일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NLP 자연어 처리를 하는 기법들을 가지고 피처를, 그러니까 exe 파일을 가지고 뭐 버트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이 피처를 뽑아서 머신러닝과 탐정법이 있고, 동적으로 하는 거는 exe 파일을 샌드박스가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아이솔레이트된 환경에서 에뮬레이터로 실행시켜서 이 exe 파일에 하고 있는 비헤이비어를 로그로 찍어서 그 로그를 NLP로 분석하는 겁니다. 로그를 NLP로 분석해서 탐지하는 방법들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수업 들으면서 그냥 생각해 본 건데, 근데 예, 예, 제가 공격자 입장이면 예, 실은 요즘 생성 AI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허깅 페이스에 그 생성 AI 코드가 있고 나는 예, 평문의 프롬프트가 있는데 얘가 둘 다 그 말해열에 이제 해당하지 않고 얘가 그 동작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두 개가 다 심어지는데 이 예, 예. 평문을 통해 가지고 생성형 AI가 악성 코드를 거기서 이제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작동을 하면 못 막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서 최근에 연구 중 하나가 그런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용해서 사실 이제 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리워드를 더 잘 주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성해서 통과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했던 게 기존 바이러스 토탈 같은 거를 어떻게 이베 근데 저희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쓰진 않고 제네틱 알고리즘 썼어요. 제네틱 알고리즘 써가지고 얼마나 더 잘 우회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으로 그걸 생성하는 것도 있고 제네틱 알고리즘 생성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이베이전하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기존 연구들 한번 저 연구실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최신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논문 한번 보시고 기존 연구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또 혹시 막 이쪽 관심 있는 분들 이쪽으로 연구를 하셔도 재밌을 겁니다. 특히 제가 아직 강의는 안 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수업을 통해서 혹은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애드버스를 이그젠플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들을 만드는 것도 이쪽 동네에서는 매우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재미있는 연구고요. 근데 오히려 머리어 만드는 건 너무 많이 연구해서 좀 재미가 없고 좀 다른 쪽으로 이제 우회하는 거 많이 하셔야죠. 그리고 이 머리어 만드는 게 생각보다, 제가 왜 리인포스먼트 러닝 했냐면, 여러분 혹시 노민용 에드벌스 이그젠플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죠? 그 간 할 때 예. 겟만 들어보셨어요? 예. 에드벌스 이그젠플이 보통은 원래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바운더리로 피처 값들을 약간씩 옮겨가지고 바운더리가 넘게 만드는, 최소한 넘게 어떻게 피처를 바꿀까에 대한 거잖아요. 에드벌스 이그젠플 혹시 알고리즘 하나도 안 들어보셨나요? 김성웅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드벌스 이그젠플. 다른 학생분들이 논문 리뷰한 거에서만 언급한 것 같습니다. 뭐 PGD 알고리즘이라든지 딥풀이라든지 뭐 그레디언트 기반의 알고리즘들을 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그레디언트 기반의 알고리즘이 머리에 고칠 때는 잘 사용이 안 돼요. 이미지 고칠 때는 되게 좋거든요. 이미지는 픽셀 값이 중간 값이라는 게 있어서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잘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머리어의 인스트럭션을 하나 고치는 게 미분 가능한 그런 옵티마이션 펑션으로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되거든요. 저희가 제네틱 알고리즘 썼던 이유가 그런 이제 한계점들이 있어서 사실 썼던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얘네들은 왜 그런 딥풀이라든지 그런 알고리즘을 잘 쓸 수가 없을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은 아마 재미있게, 이게 리얼월드에서는 이미지 도메인에서 잘 동작하던 게 잘 동작 안 하는구나, 그런 한계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당히 이쪽은 오히려 NLP에 가까워요. NLP에서 애드버서리 이그젠플 만드는 그런 예제를 참조하시면은
더 재미있게 보실 겁니다. 예.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그 두 번째 과제 데이터셋에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해서 굉장히 정말 근데 제가 원래 예전 한 2019년도 이미 썼던 논문에 사실 이용했었고 그때도 저희 연구실 학생이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사실은 그 데이터셋 돌렸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사실 생각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실제 리얼월드 스팸을 쓰다 보니까 스팸에서 하는 굉장히 많은 광고 중에 하나가 약 광고가 있고 막 그런 광고들 성인 광고들 같은 게 있어서 아마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함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 불미스러운 일로 다음번에 계속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 수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런 부적절한 데이터 시스템 사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고 예, 과제 또 계속 내드리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